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고려시대의 첨단 기술인 고려청자와 금속활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전 탐방으로 다음 사진들이 어느 시대 문화유산과 관련이 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상감청자, 팔만대장경판, 금속활자, 직지심체요절 모두 고려시대의 문화유산. 네, 맞았습니다. 문화유산과 관련이 있는 시대는 고려시대입니다. 상감청자, 팔만대장경, 금속활자, 직지심체요절은 고려시대 문화의 우수성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입니다. 그러면 고려청자와 금속활자는 어떤 가치로 인하여 고려 문화의 우수성을 대표할까요?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고려청자와 금속활자의 우수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청자의 탄생에 대해 알아볼까요?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청자는 하늘빛을 닮은 은은하면서도 맑고 투명한 빛의 색이 아름답기로 유명한데요. 900여 년 전 탄생한 고려청자의 빛의 색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이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아직도 그대로 만들어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또 청자의 선의 흐름은 부드러우면서도 생동감을 느끼게 하죠. 중국의 상감 기법을 고려 도공들이 도자기 제작법에 응용하여 독창적으로 발명했는데요. 이 기법이 고려 청자 탄생의 비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늬를 그려넣는 중국 청자와는 달리 고려 청자의 상감 기법은 표면에 무늬를 새겨놓고 흰색 또는 붉은색 흙을 무늬에 밀어넣는 방식입니다. 이는 고려 도공들의 땀과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고려 청자는 또한 다양하고 아름다운 모양과 무늬로도 유명합니다. 세계 제일을 인정받은 고려 청자. 흙의 변신 과정을 정리해 볼까요? 먼저 흙에 알맞게 물을 섞어 반죽하여 적당한 크기로 떼어내어 물레를 돌리면서 원하는 그릇 모양으로 빚습니다. 그릇을 그늘에서 말린 다음 무늬를 새깁니다. 그런 다음 새긴 무늬 안에 흰 흙이나 붉은 흙으로 메웁니다. 흰 흙은 구워내면 흰색이 되고 붉은 흙은 구워내면 검은색이 됩니다. 무늬를 새긴 그릇을 다 말리고 나면 가마에 넣고 한번 굽습니다. 이 과정을 초벌구이라고 합니다. 초벌구이한 그릇을 유약 속에 담갔다 꺼내어 높은 온도에서 이틀 정도 구워 완성합니다. 흰 흙은 더욱 뽀얗게 되고 붉은 흙은 검게 되어 푸른 바탕색의 빛의색과 어울려 아름다운 청자가 탄생하게 됩니다. 고려 청자는 모양도 다양하고 그릇에 새겨진 무늬도 다양해서 이름이 길게 붙여집니다. 자, 함께 이름을 붙여볼까요? 맨 앞에 청자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상감, 양각, 음각, 투각 등 기법을 나타내는 말을 쓰고 무늬나 그릇에 표현된 동식물의 형상을 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의 용도를 씁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청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푸른 빛을 띠며 구름과 항무늬도 보이네요. 직접 이름을 붙여보세요. 이 청자의 이름은 청자, 상감, 운항문, 매병입니다. 상감은 무늬를 새겨 넣은 기법을 말하고 운항문은 말 그대로 구름과 항무늬를 말하며 매병은 매화를 꽂아 놓는 병이라는 뜻입니다. 고려 청자의 이름 붙이기, 이젠 어렵지 않죠?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가 고려인의 손에서 탄생했습니다. 이전까지 우리의 조상들은 목판 인쇄를 사용해 왔는데요. 많은 뛰어난 문화유산을 남긴 목판 인쇄이지만 여러모로 어려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목판 인쇄는 나무판에 글자를 새겨 책을 찍어내는 인쇄 기법이므로 만들기가 어렵고 부피가 커서 보관도 힘들었습니다. 또한
한 번 파면 같은 책만 찍을 수 있었으며 시간이 오래 지나면 목판이 갈라지고 휘어지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한 고민은 금속 활자의 탄생으로 이어지는데요. 금속 활자는 금속으로 한 자씩 따로 떨어져 있는 활자를 만들어 두었다가 책 내용에 따라 필요한 활자를 골라 판을 짜서 책을 인쇄하는 방법입니다. 금속 활자 인쇄는 갈라지거나 터지지 않아 오래 사용할 수 있고 튼튼하고 글자 하나하나를 만들기 때문에 보관이 쉬우며 활자를 조합하여 여러 종류의 책을 많이 찍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금속 인쇄에 알맞은 종이와 잉클도 개발되었습니다. 우리의 금속 활자는 서양보다 앞서서 발명된 것으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책이 직지심체요절입니다. 직지심체요절은 1377년 간행된 것으로 금속 활자로 인쇄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책입니다. 이 책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만든 금속 활자가 세계 최초라고 알려져 있었지만 직지심체요절은 독일보다 78년이나 앞서서 금속 활자로 인쇄되었습니다. 직지심체요절은 그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 기록 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고려 시대에는 활자 인쇄술이 발달하여 여러 종류의 책을 찍어내어 많은 사람들이 책을 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금속으로 활자를 만들어 책을 인쇄하는 기술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감히 해내지 못했던 첨단 기술입니다. 그렇다면 금속 활자는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활자 틀을 만들고 주형 틀을 만든 후 샘물을 붓습니다. 이것이 식으면 활자를 떼어내고 원하는 인쇄 내용의 판을 짠 후 찍어내면 책이 완성됩니다. 고려시대에 발달한 우리 조상들의 기술로 인하여 백성들의 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목화를 통하여 살펴봅시다. 고려 말 문익점은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목화씨를 들여왔고 목화를 재배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의생활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추운 겨울에도 삼배 모시옷을 입고 겨울을 나야 했던 우리 조상들은 목화 재배로 인하여 목화성과 무명을 얻게 되었고 이것으로 옷을 만들어 입거나 소매부를 만들어 추운 겨울에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익점 이전에 원나라의 사신으로 갔던 수많은 사람들 중 어느 누구도 문익점처럼 목화씨를 가져와 백성들에게 따뜻한 옷을 입힐 생각을 한 사람은 없었지요. 이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의 실생활에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무명은 목화에서 나는 솜으로 실을 만들어 짠 것입니다. 무명은 옛날부터 만들어 오던 삼배, 비단, 모시 등에 비해 옷감 짜기가 쉽고 질겼으며 삼배나 모시보다 몇 배 더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바느질이나 빨래하기가 편해 백성들의 의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문익점이 목화씨를 가져온 지 60년도 안 되어서 무명은 우리 민족이 입는 가장 대표적인 옷감이 되었습니다. 문익점은 목화 재배 성공 후에도 목화 연구와 재배에만 힘을 썼는데요. 문익점이 세상을 떠나자 조선 세종 임금은 그에게 부민후라는 칭호를 내렸습니다. 부민후는 백성들의 생활을 넉넉하게 만들어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목화를 보급한 문익점에게 정말 잘 어울리는 칭호이지요. 고려 말 목화가 나라 안에 퍼져나가고 있을 무렵 또 하나의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화약과 화포의 발명입니다.
발명의 주인공은 채무선입니다. 고려 말 1350년경부터 왜구의 침입이 부쩍 심해졌고 왜구는 수십 척, 수백 척의 배로 남해안 바닷가 마을에 나타나 처음엔 식량만 빼앗아 가다가 바닷가 마을뿐 아니라 육지까지 들어와 사람을 마구 죽이고 식량과 물건을 빼앗아 갔습니다. 채무선은 위기에 처한 백성과 나라를 구하기 위해 화약을 발명하고 세계 최초로 화포로 무장한 군함을 발명해 왜구를 물리치는 데 결정적인 공헌을 하였습니다. 고려 말 왜구의 침입이 잦아져 백성들의 피해가 커지자 적을 막아낼 무기가 있어야 사랑하는 가족도 정든 고향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 채무선은 왜구를 물리치기 위해 20여 년 가까이 화약 연구에 몰두하게 됩니다. 당시 고려에는 활과 화살, 칼, 창 등의 무기뿐이었으나 중국 원나라는 발달된 화약 무기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드는 법을 고려에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채무선은 화약 만드는 법을 알아내기 위해 공부를 시작하였는데요. 처음에는 화약의 원료인 염초를 만들 수 없어 실패를 거듭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중국 화약 기술자 유원에게 염초 만드는 기술을 배워 드디어 화약을 만드는 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20여 년의 연구 끝에 이뤄낸 결과였습니다. 이는 채무선의 백성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지요. 채무선은 나라에 건의하여 화통도감을 설치하고 여러 가지 화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왜구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